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은 우리가 치르는 최대 규모의 집단 시험입니다. 49만 명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일주일은 우리 모두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학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방역에 협조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다음 주 초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일주일 동안 모든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오늘 YTN에 출연해 상황이 나빠져도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 집단 결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해 지난 8월 2차 대유행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까지는 400명에서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일 급증세를 보이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전날보다 201명이나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500명대 기록은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여파로 발생한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6일 이후 265일 만입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 최고 기록 441명을 간단히 넘어섰고 최대 909명까지 기록한 1차 대유행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등 수도권이 402명이고 경남 45명, 부산 19명, 충남과 전북이 16명 등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교, 학원, 교회, 사우나, 소모임 등 일상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통상 거리두기의 효과가 1, 2주 뒤부터 나타나는 만큼 이번 주까지 급증세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주말 정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반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1일 400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그 효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나타나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지겠지만 거리두기 효과에 따라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하루 확진자 숫자가 500명대에 이른 건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은 지 9개월 만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의 확산 속도가 방역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빠른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확진자 500명 이상이 나온 건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감염이 번지면서 하루 900명까지 나오던 확진자는 3월 6일을 끝으로 500명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번진 2차 대유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2차 대유행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의 수치는 400명대였습니다. 이번엔 400명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300명대에서 500명 후반으로 들어선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점이 아니고 1000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사람들이 덜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상생활 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 역량을 특정 집단에 집중하기 힘들어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2주 후에 서울만 수도권만 해도 1200명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만으로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줄이는 게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연말 연초에 계획된 모든 모임을 미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확진자 수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10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장병은 60명에서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훈련 교관도 4명이나 포함돼 추가 확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DX 코리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시회를 다녀온 고양부대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였던 전북 익산부대 간부 2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군 당국은 확진 간부가 전시회장 바깥에 주로 머물러 관람객과의 접촉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고위 인사가 입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행사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군 안팎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대책을 높였습니다. 이 기간 중 전 장병의 외출과 휴가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또 필수 야외 훈련만 시행하고 특히 외부와 차단된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천 신병교육대의 경우처럼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으로 이어졌던 현실을 감안해 당분간 강도 높은 대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당구장, 김장 모임 등 각종 소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집단 전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환기도 원활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쉽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당구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때는 지난 24일 당구장 주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족과 지인, 손님 등이 N차 감염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구장 특성상 좁은 공간에 모여 접촉을 하기 때문에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출입 기록을 통해서 78명의 일반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54명의 이용자분께서는 신속히 충북 제천에서는 일가 친척이 김장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연쇄적으로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어 결국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완전하게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빨리 함으로써 빨리 또 2단계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이나 각종 소모임 등 일상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감염 전파에 지뢰밭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모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김장 모임 등을 통한 가족, 친지 간의 모임을 반드시 연기하거나 지역사회에 연쇄적으로 퍼져가는 코로나19 감염 사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공범 정영재를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의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 검거팀이 어제 오전 수배 중이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범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검거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정영재 전 대표는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풀 열쇠로 지목돼 왔는데요. 또 다른 로비스트로 지목이 됐습니다.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표가 검거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호남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보건소 안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불안한 마음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검사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친한 친구가 확진자 동선하고 겹쳐요. 저희 딸이 동선하고 겹치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혹시나 해서. 전북 군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 가평 김장 모임에 다녀온 여성이 군산에서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한 뒤 N차 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고등학교 초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곳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익산 원광대병원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은 일주일 넘게 확진자가 잇따라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가장 비상 상황일 수 있습니다. 광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연속 신규 환자가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일중학교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최초로 교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자가격리자를 확진자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 자가격리시키고 다시 한번 위험도 평가에 따른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자가 나오는 등 지역 감염이 꼬리를 물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도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는 현재 2단계에서 2.5단계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간 게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2.5단계 격상에 대한 여러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단계라도 안 올라가고 일단 2단계로 유지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1단계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보면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의 유행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더 퍼질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기준은 한 주 평균 하루 신규 환자가 400~500명 정도 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 발령합니다. 2.5단계가 되면 노래 연습장, 헬스장 등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밤 9시 이후 영화관과 PC방은 문을 닫고 종교 활동은 중단, 또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최근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도권 2.5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에나 정확히 확인될 걸로 보이는 만큼 그때 상황을 봐서 2.5단계로 올릴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300명대 안팎을 기록할 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바로 500명대 후반으로 껑충 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밤에 깜짝 좀 놀랐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1주 전, 2주 전의 환자들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번 주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감염 전파된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들인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10월 11일 이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내렸고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예. 세분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실제 확진 환자가 매일 50명에서 1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일 때 어떤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어떤 그 개인적인 방역 수칙만 강조를 하고 실제 사회적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100명대의 환자들이 계속해서 주변으로 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적어도 1주 내지 2주 정도 계속 유지됐던 것들이 지금의 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인 요인까지 여기에 겹치게 되면 혹시 천명대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계절적인 그 악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 전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2.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들의 이동량이나 사람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1, 2주 내에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12월 초까지는 400에서 600명 정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조치들이 잘 된다면 다음 주부터 좀 수그러들 수도 있겠다라는 단서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그 거리두기 1.5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이 1.5단계에 대한 어떤 경각심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단계로 올린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공간을 강제적으로 폐쇄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을 갖춘 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동량이나 사람들의 접촉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1주, 2주 후를 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방역 당국이 20대 방역의 관리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젊은 층의 확산세가 한 달 새에 한 28%까지 늘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젊은 층이 아무래도 몸의 어떤 건강 상태 때문에 그런지 고령층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감염에 관련해서 좀 안일하게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20대, 뭐 10대 후반 20대 또 30대들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 그러니까 어떤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젊은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 유행이 커지면서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양상입니다. 결국은 이런 그 젊은 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좀 적절한 그런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젊은 층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곳들이 이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숙박업소의 방을 빌려서 또는 파티룸을 빌려서 거기서 마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찬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SNS에는 그런 인증 사진들도 막 올라옵니다. 전문가로서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시는 거죠? 뭐 굉장히 큰 공간에 그리고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것보다는 어떤 좁은
그 제한된 공간에서 적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뭐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전파되는 양상을 보면은 그런 작은 모임 또는 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그 전파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런 그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할 만한 데가 없고 또 감염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 자체를 당분간은 자제하고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연이어서 백신 개발에 관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켜서 또 다른 게 되면은 또 다른 백신이 개발돼서 그걸 또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가 나름대로 면역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또 재감염되는 사례도 하나는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근 국내 연구를 보면 코로나19의 재감염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 여러 건이 그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감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예. 백신의 경우에도 이런 재감염 사례를 우려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변이를 다 포함해서 백신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그런 근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 항체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준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당진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 저희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청 공무원과 함께 온 외지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역시 당진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카페 업주 앞에서 마스크를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며 코와 입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손까지 뻗자 업주는 뒷걸음질 칩니다. 카페 주인이 이른바 턱스크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당진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기사 댓글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업주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무시한 남성도 당진시청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주에게 비염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강원도로 출장 다녀왔다고 말한 것을 카페 주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이런 무리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거는 비염이 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번 일이 일부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일탈행위로 드러나자 당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진시는 피해 업주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요청하는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마스크 쓰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방역에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무원들은 제주도로 외유성 견학을 떠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시 공무원 39명은 두 팀으로 나누어 24일과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속초시가 태풍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며 견학을 보낸 겁니다. 대상 공무원은 모두 90여 명으로
이달 초부터 팀별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견학을 위해 포상금 명목으로 바꿔 쓴 예산만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견학 후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관광지 위주 일정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23일부터 국민 안전 등의 목적을 제외한 공무원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견학을 강행했습니다. 속초시도 문제가 되지만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사냐 못 사냐 하는데 거기다 이게 지금 조금만 시에서 말이지 그런 걸 갖다가 좀 말이야 애국 보내주고 한다는 게 말이 됐냐고. 문제가 불거지자 속초시는 기존 숙박과 항공 예약을 미루기 어려워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긴 방역 위생을 좀 철저히 하는 걸로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도청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공무원 인솔하에 이 통장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가 집단 감염돼 무리를 빚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니란 인식 속에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수능 때까지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져도 수능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거셉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600명에 근접했고 학생 확진자도 48명 늘어 누적 1,119명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안전한 수능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학생 확진자의 70%가 가족 간 감염이 원인이었던 만큼 수험생 가정 내에서 거리 두기도 당부했습니다. 수험생이나 가족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시험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앞으로 일주일간은 자가격리 수준에서 2m 거리 두고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고요. 자는 방을 따로 하고 화장실 따로 하고 하는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고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해도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조치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능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확진 수험생은 21명, 자가격리 수험생은 144명입니다. 하지만 확진 수험생은 172명, 자가격리자는 3,800명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또 시험 교실을 작년보다 50% 더 늘리고 수험생이 수능 전날 진단 검사를 받더라도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근무 시간도 연장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법무부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특정 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법적 권한이 없고 따라서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 사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윤 총장은 6가지 혐의를 적극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회 일정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총장님이 집행정지 신청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윤 총장께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선 평검사들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법무부는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이나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오후 4시로 통보받았고 특별 변호인은 참석하지만 윤 총장 참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징계와는 별도로 윤 총장은 먼저 직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도 배포해 6가지 감찰 사유를 적극 해명했습니다. 먼저 언론사 사주와는 우연히 만나 당시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총장 인사검증 때도 문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은 공소수행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나 감찰 방해 혐의 등은 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있다며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는 직무집행 정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효력이 중단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징계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해임 등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예상됩니다. 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윤 총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서 일선 평검사들이 잇따라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이튿날 대검찰청 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성명에 이어 그 다음 날에도 일선검찰청의 평검사회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고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가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검과 소속지청 평검사들은 감찰 결과 보도자료 내용 자체로도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천안지청 평검사들 역시 정확한 진상 확인 없이 발령된 직무 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고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감찰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감찰부 팀장도 입장 표명에 동참했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당시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 논란 법무부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엔 청와대의 사표 수리 보류 발표에 예정됐던 평검사 회의들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번엔 전국 대다수 검찰청 평검사들이 성명 발표에 동참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국 일선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를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법무부와 대검에 관한 소식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녁 때 급히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지휘하고 있는 그렇죠. 지휘관인데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고 법무부가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혐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법무부의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련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비위 혐의가 중하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규정에 의해서 특히 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특히 판사들의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또 보도가 됐지만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정도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봐라라고 이게 공개를 했기 사찰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봐라면서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공개됨과 동시에 예.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무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시민단체에서는 직무유기죄 등등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예. 보니까 뭐 눈에 가장 띄는 거 하나만 읽어본다면 어떤 판사는 행정처의 정책심의관 출신인데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다. 뭐 무리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사찰이냐?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은 사찰이라고 하는 건 뭔가 비리나 범죄를 캐내기 위해서 감청을 한다거나 뭐 미행을 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또 법무부의 입장은 필요 없는 것까지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광범위하게 그렇죠. 개인적인 성향을 하면 그런 걸 사찰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입장이 달라 보이죠. 예, 어렵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한 봐라 이게 뭐냐고 농구가 취미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자료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가장 중요한 게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예전에 범정이라 했던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하는 수사 범위가 있습니다. 정보 취득 범위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해야 되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본 거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어떻게 취득을 했고 어떻게 지시가 됐고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어떻게 활용됐다는 측면도 본 것 같습니다. 정책관실에서 배포까지 맡아서 한다는 건 조금 애매하네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반부패 강력부에 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줘서 그걸 재판에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부 법무부에서 뭐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료가 갔던 당시하고 언론 보도 내용하고 혹시나 이 검찰에서 이 자료를 받고 언론에 그 내용을 주면서 특히 뭐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지 정경심 교수 사건이라든지 관련 재판관에 여기 지금 계속 좀 나오는 게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만약 됐다 그러면 직권남용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건 뭐 관계없이 나왔다 그러면 또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아마 좀 대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지금 차장이 권한 대행으로 지금 이제 대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윗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서가 딱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사상 초유입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고 그렇지만 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판단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판단은 첫 번째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활용됐느냐까지 그걸 살펴보면 사실 범죄인지 아닌지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걸 얻은 거라면 괜찮지만 그걸 갖고 활용을 하거나 했다 그러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남관 차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아마 우선적으로 수사는 개시를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앙법원에서 할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 간부 출신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이제 우병우 씨가 조사받을 때 그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딱 하고 누가 조사를 받는 건지 잘 모를 정도의 그 장면이 너무나 이제 생생하기 때문에 야, 그런데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게 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문제는 직무가 이제 배제돼 있으니까 수사 의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직무 배제시킨 거에 대해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버렸단 말이죠. 어제 밤에 났어요. 어젯밤에. 직무 정지를 집행 정지해달라. 좀 내용 어려운데 직무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게 해달라. 지금 정지시켜 놓은 거를 사실 직무 정지를 법에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누구나 징계를 하면서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게 직무 정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직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일을 못하게 법무부가 저러는데 그걸 풀어달라. 하게 해달라. 이 재판인데.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좀 심한 것 같은데 다시 검찰총장 일을 하시고 그러면 돌아가면 자기 수사 의뢰서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네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려 있어요. 예. 징계위원회는 뭐 좀 전 리포트에 나왔지만 조금 중한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추미애 예. 장관 측이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봤을 때 12월 2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네. 월화 중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열려야지만 의미가 있고요. 예. 수요일에 열리게 되면 수요일 4시 이후에 열리게 되면 그 법원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월화 중에 열려서 법원이 판단할 건데 두 가지겠죠. 네. 인용을 하게 되면 직무를 하라는 거고요. 예. 기각을 하게 되면 직무를 하지 말라는 건데 인용해봤자 그 다음 날 징계받으러 가야 됩니다. 예. 또 징계받아서 만약 해임이나 정직이나 중한 결정이 나면 또 다시 또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또 들어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좀 직무를 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본안 소송까지 오늘 다 그냥 한꺼번에 네.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럼 가처분 신청 내고 바로 본안 소송 들어가고 네.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마 가처분이 제일 빨리 본 것 같아요. 아마 바로 징계위원회 열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본안 가처분도 넣고 본안은 가처분 넣으면서 조건이기 때문에 넣은 걸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자, 근데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고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반박을 하는데 그 조목조목 반박한 것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사찰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밝히고 있지만 재판 스타일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이거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앙일보 언론 사주하고 만났다는 거는 관련자도 아닐 뿐더러 이 관련해서 당시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주요 대선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본인이 좀 원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중립 부분입니다. 다른 언론이나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이걸 좀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감찰 불응 역시 감찰 자체가 절차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법무부의 감찰을 따를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감찰을 방해했던 부분입니다. 채널A나 한명수 전 총리 방해 부분은 본인은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에는 감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리야기한 법관에 이제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 안 들어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이죠. 1호 판사입니다.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올라간 서교 판사가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죠. 성상욱 검사가 담당했던 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작성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거든요.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의 판사의 신상 정보는 수사 정보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범위와 완전히 벗어난 거고요.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판사들에 대한 그 어떤 파일이 역시 다른 데에 활용이 됐구나. 판사들의 약점을 잡는 이런 데 활용됐구나라는. 자. 검사들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이고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은 지고 있는 중이다.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중에 하나를 좀 봐야 되는 게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선 검사들이.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잘못하면 비위 사실이 있으면 징계를 할 수가 있고요. 검사는 특별하게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모든 절차가 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부당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일선 검사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직무집행 정지에 아마 주된 원인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또 감찰이 빨리 또 징계가 빨리 청구됐던 원인으로 보이는데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거는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의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 그 부분도 검사들이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냐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열릴 징계위원회를 봐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두고 정치권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총장과 관련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감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하자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명히 국정조사하자고 그랬죠?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국정조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리 중에 계셔서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난 왜곡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회사 이름 안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 이낙연 대표의 동아일보 후배이기도 하죠.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조 의원을 겨냥해 지라시 발언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조 의원이 무조건식의 의혹 제기를 해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역시 들어보실까요? 조수진 의원이 그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해서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그냥 무분별한 폭로를 막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조차 않아요. 지라시라고 조롱을 받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감시를 위해 언론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언론이 왜 지라시라는 비아냥을 듣는지 되새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직무배제 결정이 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했는데 여야의 반응은 예상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쁠 게 없다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고 정작 민주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또 한 번 파행을 겪었습니다.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치에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에 부를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하기 위해서 대검총장, 법무부 장관 부르자는데 그거를 지금 위원장님하고 우리 백혜련 간사께서 안 하겠다고 지금 막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할 때는 그 국회법은 국회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안이 긴급하고 해야 되면은 어겨도 되는 조항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미 꺼낸 건 다름 아닌 민주당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국정조사 카드로 맞불을 놓았던 국민의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국회로 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도 큰 만큼 이번 논란을 계속 끌고 가면 국민의힘으로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꺼낸 말인 만큼 당론으로까지 비쳤지만 정작 당 안에서는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가 말한 국정조사 카드는 당에서 조율할 때는 없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다며 난감해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심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결과가 나온 뒤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두 나라의 코로나 공동 대응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 계기에 한중 관계의 중시를 보여주신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진핑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소개하며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习主席非常重视同总统阁下您的友谊和互信，他专门让我来转达他对你的口信。 다만 시 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될 때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을 계획했지만 최근 재확산 양상으로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왕 부장은 올해 우리 정부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대화 협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정세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 부장은 앞서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넓혀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중국 외교부 수장은 거듭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어떻게 챙겨나갈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의 회원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범죄를 목적으로 움직였다며 일당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거나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퍼뜨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끔찍한 범행의 주범 조주빈에게 법원이 1심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 4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여러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뒤 오랜 기간 유포했고 신상까지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위치 추적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범죄 수익금 1억여 원 추징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형법상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적용되는 범죄 집단 혐의가 인정되면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착취 범행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등 성인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서 15년을, 16살 이모군에게는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주빈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처음부터 대부분 자백을 했고 부인한 건 극히 일부라며 죄에 대해 더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범죄 수익 1억여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2심에서는 조주빈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보신 대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이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네,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는가? 기자회견 내용 속에서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벌을 주는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가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애는 착하고 곱게 컸어요. 가해자의 아버지는 동료 공무원들, 아버지가 공무원인 모양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탄원서를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봤자 돈은 별로 못 벌었다. 이런 것들이 왜 법정에서 증언으로, 증거물로 채택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모두가 공범이라는 사회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성착취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든지 유포시키든지 모두 중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돌면서 평생을 불안하게 살고 있고 또 거기에는 악성 댓글, 비난하는 댓글, 조롱하는 댓글들이 붙습니다. 네, 성착취물, 유포, 다운로드, 링크 모두 중대 범죄로 여기야만 우리는 이 범죄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착취물이 판결을 먹고 자라선 안 된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불법 촬영한 성적으로 지나친 영상들을 유포해서 재판에 붙여진 사람들에 대한 통계인데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그저 벌금 200만 원, 300만 원만 내고 끝난다면은 이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고 싶었지만 제가 두렵다고 숨어버리면 그들이 웃을 것을 알기에 앞으로 살아갈 저에게 그들이 저를 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새벽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명도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도인데 교인들이 화염병까지 던져가며 막아서는 바람에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 명도 집행에 나선 굴착기가 골목길에 진입하려고 하자 교인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법원 집행 인력 500여 명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세 번째 명도 집행에 나선 건 새벽 1시쯤. 교회 안에서 대기하던 교인들은 철거 인력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 인력과 교인 등 모두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교회 앞에서 있었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뒷유리도 완전히 깨졌는데요. 경찰 진입 당시 충돌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측은 추가 인명피해를 우려해 7시간 만에 집행을 취소했습니다. 교인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교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갈등의 이유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 문제. 교회 측은 재정 손실을 이유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재건축조합은 명도 소송을 낸 끝에 이겼지만 교회 측의 거센 반발로 속수무책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분들이 제때 안 나갈까 봐 미리 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버티니까 철거가 안 되고 앞으로 늦어질까 봐 그게 저희는 이제 고민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조주빈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구이사님, 박사방 조주빈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2813님,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걱정되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팁시다 하셨습니다. 네, 2071님도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방역 방해 행동 정말 실망이 큽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의견 주신 대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죠. 창덕궁 달빛 기행도 올해는 집에서 감상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뉴스 끝나고 바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